TV는 비쌀까요? 질문은 내가 한다. 배신은 죽음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고개를 들거라. 광해, 왕이 된 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 강사 김진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제작자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사 제목을 왜 리얼라이즈 픽처스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독립해서 영화사를 만들 때 네. 영화사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까 이렇게 되게 고민했었는데 네. 피카소가 한 말 중에 네. 예술은 가짜를 진짜로 보이게 하는 게 예술이라는 말을 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인데 리얼라이즈, 네. 진짜와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고 네. 또 리얼라이즈, 실현하다. 또 네. 이게 또 불어로 하면 이게 또 영화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본질을 말씀하셨거든요. 리얼리티하고 매직의 합성어를 리얼라이즈 픽처스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의 흥행을 이렇게 대박을 계속 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 영화 지금 계속 흥행이 잘 되고 있고. 네. 한편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네, 지금 뭐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영화를 조금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200편 정도의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상업 영화, 그러니까 한 300개 정도 스크린, 한국에 한 2,300개 정도 스크린이 있거든요. 네. 개봉일 기준으로 한 300개 이상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제작비 한 40억 이상, 네. 총재라고 해서 광고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네.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한 60편 정도가 있거든요. 60편. 예, 네. 연간이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업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업 영화 시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흑자 산업이다. 예. 예. 자, 지금 우리나라가 2억 명 관객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인당 관람 횟수가 거의 뭐 4회 가까이 되겠네요. 4회가 조금 넘죠. 예. 2억 2천만 명, 작년에 그렇습니까? 2억 2천만 명 했으니까.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 1인당 관람 횟수가 1, 2를 다투는 수준 아닙니까? 저희가 거의 미국과 거의 육박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시장,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세계 최고의 관람 네. 시장이죠. 자, 이게 이렇게 호황이 된 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한국 영화 산업이 이렇게 호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까? 두 가지 요인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한국 영화에 큰 변곡점이 2번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외국 영화 직배. 예. 한국에 이제 직배 시장이 열렸고요. 네.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한국 영화업자들이 수입해다가 배급하게 됐는데, 이제 외국 시장에 저희가 문호를 열었던 게 큰 변곡점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스크린 쿼터가 폐기됐습니다. 네.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영화인들이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박함이 한국 영화인들을 이제 관객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던 큰 변곡점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참 한국 영화를 보호하려는 장치가 없어지니까 한국 영화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라는 어떤 큰 변곡점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산업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관람 그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곳곳에 멀티플렉스들이 생겼고 그 멀티플렉스들을 통해서 그 관람할 수 있는 그 행태들이 네. 예, 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됐고 네. 그다음에 안정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재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가의 모태 펀드라든지 네. 대기업 펀드 네. 또는 영화 전문 펀드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수준 있는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른 예술 장르들은 사실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이런 보호막이 없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절박함이 네, 네. 한국 영화 산업을 이렇게 키웠다. 네. 뭐 이런 말씀이 참 인상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 들어와 가지고 멀티플렉스라는 관람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스크린이 많아지고 네, 네. 또 펀드도 많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네. 그 한국 영화 관람객 수가 늘긴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한 60편 내에서 70편 정도의 한국 상업 영화 시장에서 네. 상위 10편이 네. 상위 10편이 차지하는 전체 매출 시장이 한 60에서 7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된 시장이라는 거죠. 영화도 양극화다. 예, 그러니까 네. 보는 영화는 굉장히 그 뭐 1000만이 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네. 10만도 못 넘기는 상업 영화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섹시해지려면 네. 그 산업이 좀 전반적으로 다 그 어떤 그 흥행이 골고루 되는 골고루 돼야 성장해라. 되는데 네. 저희는 그 상위 10개 영화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20%의 영화들이 전체 시장의 70~80%를 이렇게 가져가는 네. 왜곡된 시장 지금 관람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큰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직 계열화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네. 이제 투자 배급과 극장이 네. 그게 다 한 회사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같은 창작자와 유통하는 사람들의 그 분배가 네. 그러니까 그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좀 저희들한테는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창작자 시장이 네. 굉장히 위축될 수 위축이 있는 된다. 예, 그런 구조적인 예. 모순을 좀 구조적인 갖고 모순이. 있습니다. 자, 예, 예. 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창작자가 영화를 만드는데 오히려 유통 배급에서 많은 수익을 갖고 간다. 지금 네.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저희가 부율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부율이라고 하면 네. 이제 그 관람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100원을 내고 네. 보게 된다면 네. 극장과 네. 저희 같은 투자 배급 유통업자들이 이제 나누는 이제 그 비율이죠. 비율을 부율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한국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5대5 정도의 전국은 5대5 정도의 부율을 갖고 있고 네. 그 대기업 CJ 롯데 거기에 네. 한해서만 서울 직영점에 한해서만 네. 저희 같은 그 창작자에게 5.5, 네. 극장이 4.5.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창작자들은 계속해서 네. 극장이 너무 많은 부분을 갖고 간다. 가져가고 있다고 네.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거에 대한 개선이 저희들은 이제 요구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뭐 헐리우드 뭐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네. 할애하고 네. 그 이제 그 상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극장에 포션을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거기까지 이렇게 거의 뭐 이상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전국 직영이랑 가맹을 다 통틀어서 네. 전국 대기업 그 멀티플렉스 체인 프랜차이즈 극장에 한해서는 네. 저희 같은 창작자가 6, 네. 극장이 4만 가져가도 네. 저희는 극장이 적정 이익을 내고도 남을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슬라이딩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6대4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뭐 그건 사실 지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게 뭐 그 큰 대기업 극장 체인들이 단기 순이익과 네. 그 영화를 제작하고 만드는 투자 배급사 제작사의 그 이익은 거의 10배 이상 극장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네. 그걸 좀 나누는 게 네. 왜냐하면 영화란 그 투자 배급사들도 어떤 영화는 잘 되지만 네. 어떤 영화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올리기가 좀 어렵고 저희 제작사들도 몇 년 만에 영화 만들고 네. 또 어떤 영화는 저도 뭐 미녀는 괴로워 광해는 잘 됐지만 제가 만들었던 사이렌
마린보이 마지막 늑대는 거의 참패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돼도 그냥 2분 정도의 하지만 극장은 사실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화들이 헐리우드 영화든 한국 영화든 공급이 되니까 많은 이익들을 창출하고 있어서 그 극장의 그 좀 저희는 획기적인 어떤 시각 변화가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수직계열화 문제는 독과점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독과점 방지법은 이미 하리우드에서는 1945년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독과점 방지법이 지금 재정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요구했지만 그게 이제 그 법안 위반이라는 게 사실 그 여야가 일정 부분 이상 합의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이 또 의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희가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극장과 그 투자배급사가 다른 회사라면 건강한 긴장 관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배급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더 창출하려는 것들은 사실 자본주의 원칙에 있어서는 너무나 기본인데 저희가 볼 땐 투자배급사와 극장이 같은 회사다 보니까 사실 투자배급사가 극장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자기들에서 보면 그게 한 회사다 보니까 그 건강한 긴장 관계를 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문제다 그 말씀이죠.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법적으로 이 수직 계열화를 금지시키는 거고. 예, 극장과 투자 배급이 한 회사가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주자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 수가 2,300개가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성장이 이게 거의 그 극점에 온 거 아니냐. 그러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 시장 특히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 더 이상 관람 편수가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계속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 영화를 많이 소비하는 헤비 유저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영화계가 돌파해 가려면 제작비는 계속 상승 요인은 발생하고 돌파해 가려면 해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의 꿈은 헐리우드이지만 저희 아직 그 헐리우드에서 자국 영화 외에 다른 영화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는 아마 좀 너무나 요원한 일일 것 같고 하지만 지금 헐리우드 시장보다 더 큰 중국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서 또 중국 자본이 또 중국 시스템이 한국 영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갈등이나 뭐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사실 또 그 배우들이 또 한류라는 거를 통해서 배우들도 많이 가 있고 또 같은 피부색에 같은 문화권에 있어서 익숙함 때문에 와 있는데 저는 접근 방법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접근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잠깐 예를 들면 그 일본이 메이저리그에 그 진입하는 방법은 닌텐도 아메리카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하나인 시애틀 메리너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사키라든지 이치로라든지 일본 선수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선수들이 갔습니다. 박찬호라든지 서재영이라든지 김병환 같은 선수들이 갔는데 지금 그 방식은 저희가 메인스트림에서 메이저리그 메인스트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 시장에 한국 배우들, 한국 감독 몇 명, 한국 스텝 몇 명이 가는 이렇게 선수들이 가는 플레이어들이 가는 시장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대로 경기를 하려면 그 시장에서 제대로 하려면 한국의 시스템이 가줘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 자본도 가고 감독도 가고 스텝도 가고 배우들도 가서 하나의 우리의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각각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기준도 없고 거기에 대한 뭐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고 데이터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뭐 제협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패키징화해서 말한 대로 우리의 아이디어, 시나리오, 감독, 작가, 스텝, 배우까지도 패키징 했을 때 중국도 우리를 파트너로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고용돼 버리는 하나의 피고용인에 불과해 버리는 그런 그 위치에서 아예 저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더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원동연 대표님은 지금 한국 영화 제작가 협회
또 부회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별 감독이나 배우나 회사 차원이 아니고 제작가 협회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그 우리가 해외라든지 또 한중 FTA도 있고 또 한중 영화는 또 협정도 맺었기 때문에 공동 제작 협정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자본을 운영하는 데가 가장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제협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희 제협과 그런 그 한중 또는 또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자본 또는 뭐 기획, 인력이 또 배우까지 뭔가 패키징하는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그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이 시진핑 추석이 2014년 7월에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3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크게 획기적인 건 없고 다만 그 중국에서 제작되는 영화 그러니까 20% 정도까지만 되면 공동 제작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인정이 되면은 우리 영화가 코트에 매이지 않고 배급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키포인트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인력인데 이거를 결합해가지고 한번 진출해보자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중 FTA의 영화 제작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샤오미에게 빨리 이렇게 추월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한국 영화인들이 중국이 무슨 엘도라도라도 된 양 우리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지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그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장벽이 높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영화를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또 파이낸싱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프로핏을 이익을 쉐어하는 방식도 너무너무 다른데 그 나라의 다른 방식에 입각해서 또 중국은 또 중국 특유의 그 자기네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근성이라고 얘기해야 민족적인 약간 문화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지금은 되게 단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한국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했을 때는 우리 시장까지도 그 중국의 자본력과 중국의 그런 것들에서 우리 시장마저도 잠식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나 관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지원적으로 같이 뭔가 그 어차피 저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국가 대 국가 행정관 대 행정 그런 곳에서 뭔가 원칙과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기술하고 제작 노하우만 뺏기고 잠식당할 수가 있다. 한국 우리 시장이 안방마저 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방식을 민관 협동으로 잘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럼 뭔가 어떤 창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영진위에서도 사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뭐 그쪽에 저 브랜치도 좀 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영진위가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은 너무 넘어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진위의 어떤 대응 방식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예산과 인력이 뭐 부족하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영진위 예산을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도 없을 테고 저는 뭐 그게 외교통상부가 됐든 아니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데서라도 사실 FTA라든지 공동제작 이런 것들은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외통부나 문화부나 다 여러 유관기관이 경제단체 협력을 해가지고 그 중국 시장을 겨냥한 그 태스크포스 팀을 정책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영진이도 물론 참여를 하고. 사실 문화라는 않겠습니까? 문화라는 게 파급력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맨날 뭐 옛날처럼 뭐 싸이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한국 영화를 소비하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K-팝을 좋아하는 지금 중국 친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국가적인 호감도와 또 국가의 신인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꼭
영화인들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자, 우리나라는 영화진흥위원회라는 아주 적극적인 기구가 있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습니다. 네.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영화 지원 제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그것도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영화 지원,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시쳇말로 좀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상업 영화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을 해외라든지 해외 시장 네. 개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네. 사실 그 다양성 영화에 있는 거에 있어서는 네. 뭔가 기획개발서부터 그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데까지 좀 네. 뭔가 좀 이렇게 차별점을 둬서 네. 영화 그 지원이 되면 네. 적재적소의 예산들이 소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네. 제가 한국 영화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왜냐하면 저는 아예 지원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예.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예. 자본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펀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상당 부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자금은 공적 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공공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영화나 다양성 영화나 독립영화 쪽으로 지원을 전폭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이 방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동현 대표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영진이 그 모임에서 그 약간 제가 좀 미운 말을 했는데요. 네. 지금 그 한국 영화의 적립식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적립식 지원 제도는 아마 이제 프랑스에서 아마 따온 것 같은데, 예, 마일리지 시스템을 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 그 제작한 제작사에게 그 다음 영화를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 주는데 그 연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야, 광해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한테 기획 개발비를 줄 이유가 뭐가 있냐?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긴 영화들한테는 주지 마라. 만약에 그 수익 그 분기점을 못 넘긴 영화들은 좀 지원해 주거나 또는 그 돈을 사실 더 어려운지만 기획 개발을 하는데 시드머니로 쓴다면 난 그게 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영화라는 게 사실 국고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화발전기금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낸 돈을 사실 저희가 극장과 저희들이 그 3%의 돈을 안 받고 그걸 사실은 쓰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게 할 얘기가 많죠. 우리가 영화 분야만큼 국가의 지원을 안 받는 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도 좀 적재적소에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일리지 제도도 조금 세분화시켜라. 돈 잘 버는데 왜 자꾸 주느냐. 그 푼돈 가지고 어려운데 줘라. 이제 그 말씀. 근데 그 푼돈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큰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또 우리 한국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개선점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방향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찰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했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이제 위무형 그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위무형.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필요해 하고 막 볼멘 소리하고 우는 소리하면 그거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지 말고 소신과 좀 그 정확한 그 목적을 좀 지향해서 혹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지원과 투자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한국 영화 시장의 펀더멘탈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것들을 그 조금 더 좀 소신을 가지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돈을 가지고 지원 분야하고 투자 부분하고 좀 구분해라. 완전히 구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택과 집중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2, 3년 전인가 그 최고원이라는 시나리오 작가 때문에 뭐 그 문화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동현 대표님은 흥행에 성공해서 그나마 밥을 먹지만 그렇지 못한 영화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영화인들 복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상업 영화 시장과 다양성 영화 시장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구분하자. 예. 지금 뭐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정성 헤드라인이거든요. 뭐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요. 영화인으로 있으면 1년에 500만 원도 못 벌어요. 네. 하는데 네. 이미 노조가 와 있고 대한민국 영화계는 상업 영화계는 이미 표준 계약서를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당 시급을 페이를 해야 되고 네. 근로기준법을 안 지킬 수가 없고 네. 지금 저희 영화에 참여하는 저희 퍼스트급이 한 30대 초중반인데 네. 그 친구들이 저희 영화를 일하는 기간에는 월 400에서 500 정도를 받아가고 월 400. 400. 네. 그다음에 네. 그 막내 스태프들도 월 200 정도는 저희가 개런티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표준 계약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 시간 시급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네. 그런데 이제 왜 다양성 영화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에버리지를 내다 보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상업 영화는 60편, 다양성 네. 영화는 130편. 네. 근데 저희 광해는 100억짜리인데 네. 1억짜리 영화랑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50억이 돼 버리는 네. 것처럼 네. 상업 영화 시장하고 다양성 영화 시장은 좀 분리해서 네. 해야 되고 저희 상업 영화는 제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네. 그걸 그 원칙을 준용해서 저희가 영화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저희가 무슨 뭐 영화의 꿈을 먹고 뭐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네. 영화라는 네. 미끼를 던져가지고 네. 그 친구들을 착취한다라는 게 저희가 생활인이고 직업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착취하지 않는다. 전혀 착취하지 너무 않습니다. 선정적인 제목이다. 선정적- 안 아니, 먹고 산다 그 얘기죠. 다양성 영화는 어렵죠. 그건 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상업 영화는 먹고 상업 산다.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들어오면 다 먹고 산다. 네, 물론입니다. 그 말씀이죠. 네. 예. 자, 우리 원 대표님 영화 제작 왜 하십니까? 그 예전에는 저는 헐리우드 키드는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막 어려서부터 영화를 막 사랑하고 막 매일같이 영화 보고 그런 헐리우드 키드는 아니었고 네. 대학을 신문방송학과를 네.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네. 시나리오 작가로 작가요. 예 작가로 이 영화계 입문해서 전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제 시나리오 데뷔작이거든요. 그거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요. 아예 뭐 네. 어쨌든 운 좋게 영화가 네.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가장으로서 네. 아이가 셋씩이나 딸린 가장으로서 네. 이제 당연히 직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영화라는 일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제가 막 쿨하게 보이려고 돈 벌려고 영화 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난 뭐 영화 리스펙하지 않는다, 영화 존중하지 않는다. 괜히 예, 네. 나는 그냥 내 직업으로서 직업이다. 영화를 네.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일을 20년 넘게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첫째는 생활인으로서 생활. 예,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으로서 영화를 네. 선택했지만 네. 또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기저에도 예, 저는 영화를 하면서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영화를 만듭니다. 행복해지려고 영화를 만든다. 아주 네네.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 자,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 우리 원동현 대표의 자신의 영화관도 다 얘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영화는 만드는 사람처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사람들이 네. 갖고 있는 세계관, 네. 그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저 자신에게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내 영화를 관람회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네. 모든 분들에게 2시간 동안 네. 위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위로해드리고 예, 싶다. 위로해드리고 싶다. 네. 당신 수고했으니까 네. 제 영화를 보고 웃으세요. 네. 당신 너무 수고했으니까 제 영화를 보고 정서적인 보상을 받으세요. 그게 네. 울음이 됐건 감동이 됐건 네. 코미디가 됐건 웃음이 됐건 간에 네. 저는 영화를 보고 재밌어야 되는 거는 네.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다가 거기 그 이후에 정서적인 보상을 드리려는 위로해 드리려는 네. 그런 생각이 제가 영화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게 참 큰 역할을 하네요. 사람들 위안도 주고 네. 행복감도 안겨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융성 그래서 문화로 행복해지는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네. 그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의 지금 문화융성 어떻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 문화 융성이라는 게 그 시스템도 중요하고 뭐 정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 기전이 휴머니즘이 문화 융성이라는 건 휴머니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트가 통찰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건데 저는 그 현재 문화 융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고 있고 어떤 지원책을 만들고 있느냐.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것들도 그 창작자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곧 창작자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중을 고민해 준다는, 사람을 고민해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그런 시각도 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창작자를 또 우대에 탈라. 물론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에서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적을 했고 그래서 CJ 쪽에서 상당히 고적을 치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 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여전히 부율은 변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가 영화인으로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웃기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너무 제가 스스로가 진지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좀 생경하고요. 그 영화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하는 사람이건 뭐 무용하는 사람이건 뭐 미술하는 사람이건 또 아니면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간에 저희는 항상 인하려고 어질인. 그러니까 어질다는 표현이 제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어질다는 게 상대방을 feel하는, 상대를 느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고 배려하고. 배려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중을 일한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저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질게 할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중을 어질게 할 거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신제가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적절한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화인으로서 나는 내가 따뜻하게 세상을 대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가끔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 하다 보면 사회적인 목소리에 이제 무슨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아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제 원칙은 나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일단은 저한테는 가장 만족. 제가 저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이 전파되고 전염되고 영화인으로서.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도 한국 영화계 방향 설정 이렇게 하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로 나가야 되고 해외로 나가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게 아주 급선무고요. 급선무고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이제 창작자들의 어떤 창작의 의지는 지금 거의 뭐 분출돼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스템 좀 이제 정착시키자. 시스템을 가동하자.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겁니다. 좀 이렇게 페어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좀 이제 가져가. 영화계도 공정하고 페어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공정사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배분에 있어서도 민주적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